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언제 발생하는 문제였냐면 원시적 불능이었죠. 우리가 이제 불능 볼 때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이 있었는데, 무효가 되는 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원시적 불능이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될 때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 발생하는데, 근데 어떤 경우냐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부만 불능이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 문제되지 않아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그럼 이때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의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신뢰익 배상하는 거였어요. 그럼 신뢰익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시적 불능이라는 걸 원시적 불능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거래를 한 거고, 상대방은 선의면 돼요? 선의 무과실해야 돼? 선의 무과실까지 갖춰야 된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신뢰익을 배상하는데 한도액이 있었죠. 무제한 배상은 아니었고 이행이익을 한도로 신뢰익을 배상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로 볼 때 갑이 을이랑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24일 날 했는데 요 목적물이 23일 날 이미 소실된 상태예요. 그럼 일단 원시적 불능이고요. 소실되었다는 건 객관적 불능이고, 그리고 전부가 불능이다. 그럼 이제 요건 무효가 되고, 그러면 문제는 요 매수인 을은 이게 원시적 불능이라는 걸 알 수 없는 상태였대요. 선의 무과실이고. 근데 요걸 매도한 갑은 원시적 불능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을은 계약이 유효라고 믿고 돈을 좀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신뢰익. 그 신뢰익을 배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뢰익이라는 건 을이 계약이 유효라고 믿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썼어요. 여비도 쓰고, 돈이 좀 부족해서 은행 가서 대출도 받았어요. 그럼 대출 받으면 이자가 나가죠. 그러니까 요 여비랑 대출 이자라는 건 얘가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쓴 돈. 그게 바로 뭐야? 신뢰익이죠. 근데 이 신뢰익을 배상하는데 한도가 있었는데, 요 한도가 뭐였냐면 이행이익. 그러니까 이행이익이라는 건 얘가 원하는 대로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이익이겠죠. 예를 들어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시세가 올라서 현재 1억 3천이래. 그러면 요게 이행되었더라면 을은 얼마를 얻을 거냐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을이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겠어요? 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을은 최대 얼마를 버는 거예요? 3천만 원. 그거를 넘길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신뢰익을 많이 썼다 하더라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뢰익이랑 이행이익 중에 어느 게 더 큰 게 일반적이에요? 이행이익. 그러니까 신뢰익이라는 것은 이행이익을 거두기 위해 투자하는 돈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돈을 헛돈 썼어요. 예를 들어 이행이익이 5천만 원인데 신뢰익을 1억 썼대.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얘는 5천 벌려고 얼마를 써버린 거야? 1억. 그러면 갑이 을에게 물어줄 돈은 얘가 헛돈 쓴 것까지 물어줄 필요는 없죠. 최대치가 얼마다? 5천. 이행이익 한도예요. 그래서 신뢰익을 배상하는데 한도액은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건 요건이 몇 개 안 되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만약에 요 매도인도요 선의 무과실이었대. 원시적 불능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팔았대요. 그러면 신뢰익 배상 책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거예요? 지려면 어떤 상태여야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을은 선의인데 과실이 있었대요. 신뢰익 배상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선의뿐만 아니라 뭐까지 갖춰야 돼?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 그래서 악의 또는 과실 있는 자가 선의 무과실의 자에게 이행이익을 한도로 신뢰익을 배상하는 게 바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에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매도인은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을 과실로 알지 못했고 매수인도 과실로 알지 못했대요. 신뢰익 배상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배상하려면 얘가 선의뿐만 아니라 모두 갖춰야 돼. 무과실까지.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에서만 적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불능해요. 그럼 일부만 불능이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때는 일반 부당이득 반환도 적용 안 된다고 했고, 일부가 불능일 때는 특별 규정, 뭘 적용한다고 했냐면 담보 책임,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봤었잖아요. 갑이 을이랑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요게 제곱미터당 100만 원. 그래서 여기 이제 100제곱미터 1억 원의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토지는 80제곱미터고요. 이미 20제곱미터는 멸실된 상태래요. 그러면 일단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계약 체결 당시에 없는 거니까 원시적 불능이고, 멸실됐으니까 주관적 불능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이에요? 일부만 불능이지. 그러면 을이 갑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거야? 담보 책임.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을 물어서 얘가 선이라면 1억 원 다 줄 수 없잖아. 그럼 얼마를 깎아야 돼? 2천만 원. 대금 감액 청구 해제. 이런 건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던 거냐면 담보 책임이에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다른 곳에는 적용될 수 없고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에만 적용이 돼요. 그러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으로 무효라는 건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립이 됐어요. 성립이 안 되면 무효란 말 쓸 수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계약이 불성립이에요? 성립되지 않았는데 성립된 것으로 믿고 돈을 썼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불성립의 경우에 적용 안 되고 오로지 언제만 적용하냐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적용한다. 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관련 문제로 우리가 봤던 게 뭐 있었냐면 계약 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부당 파기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대표적으로 교직원 임용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갑이라는 대학교가 있었는데 이 대학교에서 교직원 임용 시험이 있었고 을이 최종 합격합니다. 그러면 최종 합격한 을은 내가 이제 곧 이 대학교에 교직원으로 임용되겠구나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는데 학교에서 좀 기다리래.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근데 1년 있다가 학교 예산 문제 때문에 이 합격은 취소되었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그럼 이건 정당한 파기예요? 부당한 파기예요? 부당한 파기지. 그러면 을이 갑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야.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오로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에만 적용하지 다른 곳에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나올 수가 없죠. 왜 안 나올 수 없어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성립됐어야 되는데 둘이 계약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나올 수 없고, 그러면 계약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를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이제 계약 관계면 채무불이행이고 계약 관계가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불법행위. 그럼 이때 발생하는 건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신뢰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나올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뜬금없이 확대 적용은 왜 하냐 이런 말 나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확대 적용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주류 민법 주류 학자들이 독일에서 유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봤던 걸 여기에도 이제 확대 적용하자 말자 이렇게 다툼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 필요 없다. 우리나라 민법은 독일 민법보다 불법행위 편이 훨씬 자세하게 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 적용하면 되는 거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확대 적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확대 적용을 왜 하냐, 이게 뜬금없어 보이니까 그냥 수험상으로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부당 파기 나오면 뭐만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떠올라야지 뭐 다른 것을 확대 적용한다 이런 말 써 있으면 다 틀려요. 자, 여기 이제 원시적 불능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교재 보시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168조에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배상을 받으려면 선의로 충분한 게 아니라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효과는 여기 보시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믿었기 때문에라는 게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신뢰를 말하는 거죠.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되고, 그러나 배상액은 그 계약이 유효함으로써 상대방이 얻었을 이익, 요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행이익을 넘을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 범위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다른 곳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1번에 보시면 매매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다. 그러면 요건 전부 불능이에요? 일부만 불능이에요? 일부만. 그럼 이 경우에는 574조 72조에 의한 대금 감액 청구를 행사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요 574조와 72조가 무슨 규정이었냐면 담보 책임이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담보 책임을 적용해야지 일반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저 보조단에도 마찬가지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았어요. 불성립이죠. 그러면 불성립인데 성립한 것으로 믿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성립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오로지 언제만 적용한다?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만 적용하겠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신뢰를 부여해서 상대방이 선택에 따라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이걸 이제 좀 전에 봤던 교섭 단계에서의 부당 파기 사건이라고 부른 거죠. 그럼 이때는 뭘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535조가 확대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때는 신뢰 손해배상해야 되고, 이게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관련 내용이고요. 물론 이제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파트가 뭐 매년 출제되거나 이런 파트는 아니죠. 한 4, 5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요 요건들은 그래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73쪽에서 이제 후발적 불능을 봤어요. 그럼 일단 후발적 불능이면 계약은 유효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살펴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라고 써 있으면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건 왜 멸실됐느냐, 채무자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였어요. 채무자의 잘못이 있으면 뭐야? 채무불이행, 잘못이 없으면 위험부담. 그러면 채무불이행으로 불능이 되면 상대방은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계약을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하고 그 효과로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 경우에 얘가 해제할 때 최고해야 돼요? 최고할 필요 없어요? 요거 지금 지체예요? 불능이에요? 우리 지금 불능 공부하잖아요? 그럼 최고해야 돼 할 필요 없어요. 최고할 필요 없고 이행기, 이행제공 다 필요 없고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은 신뢰액 배상이에요?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원칙은 이행이익 배상이고요. 신뢰액 배상은 여기서 끝이에요. 원시적 불능 이외에 다른 곳에서 손해배상 물어보면 다 뭐 찍으시라 그랬어요? 전부 다 이행. 물론 신뢰액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원칙은 다 이행이익 배상이고, 그리고 불능이잖아요. 그럼 불능이면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시점은 언제? 계약 시예요? 이행기예요? 불능 시예요? 불능 나오면 무조건 불능 시 시가에 따라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했고, 자, 요건 이제 그럼 뒤에 해제편에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 그러니까 해제, 법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법정 해제를 한다면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채무불이행. 그러면 채무자의 잘못이 없으면 그때는 무슨 문제예요? 위험부담. 그럼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채무자 부담주의가 원칙이죠.
그럼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건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럼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건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어떤 경우에 채권자가 위험 부담한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였죠.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 중이거나 두 번째는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위험 부담은 채권자가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죠. 갑이 을이랑 10월 24일 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줬어요. 근데 이 매매 목적물이 10월 25일 날 화재로 전소됩니다. 자, 일단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해졌어요.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계약은 유효죠.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이니까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계약이 무효란 말이 써 있으면 무조건 틀려요. 무효인 건 언제 무효다? 원시적 불능. 자, 그러면 계약은 유효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유효하고 뭘 살펴보셔야 돼요? 요 인도무자, 이 채무자의 잘못이 있냐 없냐. 만약에 이 갑의 매도인의 책임으로 건물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OX. 틀려요. 이때는 무슨 문제예요? 채무 불행이니까 을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따라 나와야 되고, 근데 만약에 갑의 잘못이 없었대. 예를 들어 제3자가 불태웠다, 번개 맞고 다 탔다, 태풍으로 멸실됐다. 그러면 이런 사유로 불능이 되면 이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험 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얘 잘못이 없으니까. 이거 할 때마다 늘 조심하시라고 했던 거, 만약에 태풍으로 건물이 멸실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면 을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X.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가지고 있던 매매 목적물이 태풍으로 멸실이 돼서 소유권 이전이 불능이 됐어요. 그럼 을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해제는 언제 한다고요? 얘 잘못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잘못 없이 태풍으로 멸실됐는데 계약을 해제한다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 쓰려면 반드시 갑에게 잘못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는 해제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험 부담. 그럼 누가 대가 위험을 부담할 것이냐?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채무자, 인도무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대금 청구할 수 없고요. 그러면 받았던 계약금은 위로금으로 가져도 된다 그랬어요? 돌려줘야 돼? 받은 돈은 전부 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이 갑의 입장에서 보면 내 건물은 다 타서 없어졌지만 대금은 받을 수 없다. 그게 누가 위험 부담하는 거야? 채무자.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고, 근데 이 건물이 불탔는데 화재보험에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이 불타고 보험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을은 이 건물 대신에 뭐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보험금. 우리 그걸 뭐라고 했냐면 대상 청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물상대위는 그 물상대위는 어디서 나와요? 물상대위는 어디서 나왔던 거야? 담보물권, 저당권. 그러니까 물상대위는 왜 인정하는 거냐면 저당권자가 원래 저당물로부터 뭘 받을 수 있는 거야? 우선 변제.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변형물에 가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가는 게 물상대위고, 이건 우선 변제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상대위는 오로지 우선 변제 때문에 나오는 거고, 우선 변제랑 상관없이 이게 불능이니까 그걸로 줘라고 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대상 청구예요. 자, 그러면 얘가 대상 청구 행사하려면 약정된 매매대금 안 줘도 돼요? 줘야 돼? 줘야죠. 보험금 지급과 매매대금 이행은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얘가 대상 청구를 행사한다는 건 매매대금이랑 보험금을 비교하면 어느 게 더 클 때? 보험금이 더 크면 야, 내가 약속대로 매매대금 줄 테니까 보험금을 넘겨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대상 청구란 얘가 보험금 채권을 넘기라고 주장하는 거지 보험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보험금이 을에게 바로 직접 귀속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험금 누가 받아야 돼? 갑이 받아야 되는데 그걸 넘겨라라고 주장하는 게 대상 청구야. 근데 만약에 을이 목적물을 언제 넘겨받기로 했냐면 예를 들어서 6월 15일 날 받기로 했어요. 근데 얘가 안 받았어. 안 받는 게 뭐야? 수령지체. 안 받고 있다가 6월 17일 날 번개 맞고 다 탔대요. 그럼 이때는 누가 위험 부담해야 돼? 을이 제때 받았으면 을 내지 불나는 거니까 그럼 수령지체란 말이 써 있으면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대금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누구 잘못으로 불탔대? 을, 채권자의 잘못으로. 얘가 매매 계약하고 매매 목적물에 놀러 가서 을이 불태웠대요. 을이. 그럼 당연히 누가 책임져야 돼? 을이. 그럼 이런 경우에는 대금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죠? 요 작은 요 박스 안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얼마나 영양가가 높아? 잠깐 했는데 한 문제인데. 그렇죠. 우리 지상권 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일반 지상권, 담보 지상권, 분묘기지권, 구분 지상권, 법정 지상권. 거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렇죠. 많이 나오면 두 문제까지. 근데 이건 지금 잠깐 했는데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불능이면 첫 번째 보실 점은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보셔야 되고, 후발적이면 채무자의 잘못이 있냐 없냐를 보셔야 돼요. 잘못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해제로 가는 거고, 잘못이 없으면 그때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해제가 아니라 뭐예요? 위험부담. 그러면 특별한 말 안 써 있으면 매도인은 대금 청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채무자가 위험부담 해야 되니까. 근데 쓱 보다 보니까 수령지체란 말이 나오거나 또는 채권자의 책임이란 말이 나오면 그때는 대금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요 위험부담은 원시적 불능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에서만 나오는 거야? 그렇죠. 오로지 후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대가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를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가가 있다는 건 무슨 계약이에요? 서로 대가적 채무가 있으면 쌍무계약이 쌍무계약. 그러면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은 대가가 없잖아요. 그럼 대가의 위험 부담을 논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무계약에서는 적용될 수 없고, 그러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 537조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 임의 규정.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계약법이잖아요. 그럼 계약법은 임대차 전까지는 전부 다 임의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교재 한번 보시면 173쪽 한번 보세요. 자, 위험 부담. 최근 들어서 거의 뭐 매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요 박스 안에 보시면 계약 성립 전에 화재로 소실됐다. 그럼 이건 무슨 문제예요? 성립 전이니까 원시적 불능 무효고,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가 돼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성립 후에 소실되었다. 그럼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계약은 무효다, 유효다? 여기다가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효다 이런 말 썼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유효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뭘 살펴보셔야 돼?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로 나눴죠. 잘못이 있으면 뭐다? 채무불이행이고 위험부담 문제는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채무불이행이니까 계약을 뭐 한다고 했냐면 해제. 이제 근데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어요. 그럼 이때는 위험부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 쓰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은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했냐면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채권자가 이미 지급한 게 있대. 예를 들어 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준 게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면 되고요. 그 대상 청구가 나와 있죠. 대상 청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변형물에 대해서 행사하는데, 여기서 대상 청구 행사할 때
채권자도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매매대금 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상 청구라는 건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보험금이나 보상금, 요 변형물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청구는 이걸 나에게 넘겨라라고 주장하는 거지, 요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 채권자의 책임이나 두 번째 뭐예요? 수령지책.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했어요. 되셨죠? 이 사례 문제로 나오면 안 틀리실 수 있죠? 꼭 맞히셔야 됩니다. 자, 그럼 확인. 자, 볼게요.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그럼 일단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계약은 유효죠. 뭐라고 써 있어요? 체결 후, 후발적이니까 계약은 유효해요. 그러면 이제 뭘 보셔야 돼? 잘못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단 하나 이 기출 문제에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매도인이 누구예요? 을이지. 을 소유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한 거니까 을이 갑에게 팔았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매도인이 갑으로 나오는데 요 시험에서는 매도인이 을로 나왔으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죠. 특히 위험부담은 누구 잘못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을의 잘못이면 뭐야? 채무불이행. 그렇죠? 그러면 을의 잘못 없이 이러면 그때는 위험부담 나오는 거죠. 자, 책임 없는 사유가 나왔네. 그러면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얘 잘못 없이 멸실되면 을은 갑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위험부담 한다고요? 을이. 대금 청구할 수 없고. 자, 2번도 역시 뭐예요? 책임 없는 사유가 나왔어요. 그럼 을이 계약금을 수령한 게 있대. 가져도 돼요, 돌려줘야 돼? 또 부당이득으로, 계약금 받은 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3번,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되었다. 이거 뭐야? 갑의 과실이니까 채무자의 잘못이에요, 채권자 잘못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갑의 과실이라는 건 채권자 책임이라는 거죠. 그럼 뒤에 대금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없다로 끝나야 돼? 있다로 끝나야지. 을은 갑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라고 끝나는 거고. 자, 4번 을의 과실. 그럼 을의 과실이니까 얘 과실이네? 이건 무슨 문제예요? 채무불행이지. 을의 과실이라는 건 채무불행.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계약의 해제가 나와야죠. 그러면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얘 잘못이 아니면 그때는 해제란 말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고. 자, 5번 뭐 써 있어요? 수령지책. 그럼 끝났지 뭐. 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금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있다. 답은 5번. 그러니까 지금 원칙이 1번이잖아요. 특별한 말 없이 책임 없이 멸실되었다라고 써 있으면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고요?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 지금처럼 채권자의 잘못이 있거나 수령지체라는 말이 나오면 대금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례는 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확인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동시행양변권 볼게요. 앞으로 돌아오셔서 자,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단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다 쌍무계약이잖아요. 대가가 있는 계약. 그러니까 대가가 있으면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실익. 쌍무계약은 대가가 있으니까 서로 이행할 때 어떻게 이행하라 그랬어요? 동시에. 그리고 대가가 있기 때문에 대가에 대한 위험 부담을 논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편무계약에서는 동시행이나 위험 부담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 거지. 그러면 서로 대가가 있는 거니까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너 안 하면 나도 안 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동시행 주장할 수 없고요. 그리고 2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전항 본문과 같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원래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해도 상대방이 못할 것 같아. 그럼 내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이거 소위 불안의 항변이다라고 불렀던 거죠. 갑이랑 을이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둘이 이제 매매 계약을 하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주고 인도해야 되고요. 을은 갑에게 대금을 줘야지. 그럼 요 소유권 넘기는 거랑 대금 주는 건 서로 대가적 채무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한 서로의 대가적 채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인의 이행이라는 건 당연히 완전한 이행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가압류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갑이 을로부터 대금을 다 받으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만 넘겨주면 돼요. 가압류 말소까지 해줘야 돼. 그렇죠. 그것까지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 말소 의무까지도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우리가 이제 동시행 항변권의 성립 요건 봤었잖아요. 성립 요건은 세 가지 봤는데 일단 서로의 채무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나와야 돼. 동일한 쌍무계약. 자, 두 번째는 상대방 채무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상대방이 이행이나 제공을 한 거예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을 했다면 저도 해야지. 거절할 수 없잖아요. 요게 이제 성립 요건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채무가 하나의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만약에 별개 약정으로 발생되었다라고 써 있으면 동시행 관계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 원인 자체가 다르니까 동시행 관계가 될 수 없고요. 다만 별개 원인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뭐가 있으면 인정한다고 했냐면 특약이 있으면, 야 이거 동시행하자라고 특약을 했으면 인정해요. 그럼 이제 줄여서 말하면 특약이 없는 한 별개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표적으로 어떤 판례 봤었죠?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었죠. 임대차 끝났을 때 임차물의 반환과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죠. 이게 동시행이 아닌 이유가 임차물 반환과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하나의 원인에서 생긴 게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였지. 갑이랑 을이 임대차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임대차가 종료됐대. 그럼 임대차 종료라는 이 하나의 원인에서 발생하는 갑의 채무는 얘는 이제 뭘 빼줘야 돼요? 보증금 빼줘야지. 을은 상가 건물을 인도하고 얘네들은 어떻게 이행해야 돼요? 동시행. 그러니까 얘네들이 동시행인 것은 보증금 반환과 상가 건물의 인도라는 것은 임대차 종료라는 하나의 원인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걸 방해를 했대요. 그러면 임대인이 얘한테 손해배상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임대인의 손해배상은 요 임대차 종료라는 원인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갑의 의무 위반으로 나온 거니까 얘랑 얘는 하나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네. 요거는 이유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그럼 뭐 써 있으면 그냥 동시행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권리금, 손해배상 이 말 넣으면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기억해 보시면 채무가 별개 원인으로부터 생겼대요. 그럼 이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동시행의 항변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하나의 원인에서 생겨야 되고, 자, 당사자가 변경이 됐어도요,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동시행 관계는 인정합니다. 이제 동일성이 유지되는 대표적인 게 상속, 채권양도, 채무인수야. 상속이나 채권양도, 채무인수가 있으면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데
동일성이 상실되는 건 뭐가 있었냐면 경계. 경계가 뭐였어요? 경계계약은 예전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소멸시키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경계계약이죠. 그럼 경계계약은 동일성이 상실되므로 종전에 존재하던 동시행의 항변권도 소멸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동시행관계가 인정되려면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 변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디귿은 우리가 임대차 할 때도 봤는데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는 게 판례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임차인인데 수리비를 썼어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수리비 주세요라고 했더니 안 줘. 저도 승질나서 차임을 안 줬어요. 그러면 부당하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비를 주는 거랑 차임 주는 건 서로 대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필요비 안 돌려주면 나도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판례죠. 그리고 이 박스 안에 있는 동시행의 항변권 인정되느냐 인정 안 되느냐는 뭐 지금쯤이면 다 알고 계실 거죠. 예, 그러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변권도 거의 매년 나오는데 10번 나오면 7, 8번은 요 판례들 박스로 묶어서 고를 수 있느냐 이런 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법이 인정하는 거고 이쪽은 학설 판례인데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어요.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었다. 또는 계약이 해제가 됐대. 그럼 서로 받은 거 돌려줘야죠. 돌려줄 때는 어떻게 돌려줘요? 동시행하는 거고. 그리고 변제를 하면 뭘 받아야 된다? 영수증. 영수증은 동시행 관계. 근데 이제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은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채권증서는 대표적으로 차용증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돈을 갚으면 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수증 받으면 되는 거지. 돈 갚으면서 야 차용증 안 돌려주면 돈 못 갚아. 이렇게 거절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우리가 중요하게 봤죠.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전세금 빼주는 거랑 인도 및 말소에 필요한 등기 서류. 이건 전세권 할 때 봤던 동시행 관계. 그리고 요거 가등기 담보법에서 담보 가등기 끝나면 가등기 담보에서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털어줘야 돼요? 청산금 줘야죠. 그럼 청산금을 주면서 뭘 합니까? 본등기와 인도. 얘네들은 무슨 관계냐면 동시행이다라고 했고. 자, A번 중요하고 C번 중요하죠. 임대차 종료하면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동일한 원인에서 생겼으니까 동시행 관계가 된다라고 했고요. 자, 지상물 매수를 청구했어요. 그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건 일단 토지를 빌린 사람이에요? 건물을 빌린 사람이에요? 토지. 건물 빌리면 뭐다? 부속물 매수예요? 그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지상물에 대한 뭐가 성립하는 거야?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 넘겨주고 상대방은 대금 주고 둘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 매매계약이니까 동시행이고. 근데 지상물 매수 청구 가지고 유치권 행사가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뭐라고 나올 수도 있냐면 지상물 매수가 아니라 부속물 매수도 똑같겠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니까 돈 주는 거랑 부속물 넘기는 건 동시행 관계야. 다만 매매대금이니까 뭐는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되고. 자, 동그라미 2번 쌍무계약이에요.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가 불능이 되어서 뭘로 변화됐대요? 불능이 되어서 손해배상으로 변화되면 상대방의 반대급부와는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갑이 을이랑 X 부동산과 Y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갑이 일단 둘은 교환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X, Y를 서로 이전할 때는 어떻게 이전하는 거예요? 당연히 동시에 이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멸실이 됐대. 그러면 만약에 갑의 잘못으로 멸실되면 뭐야? 채무불이행. 갑의 잘못 없이 멸실되면 위험부담. 그러면
이게 번개 맞고 다 탔으면 갑은 을에게 Y 부동산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위험부담이고, 근데 얘 잘못으로 멸실이 된 거야. 그러면 을은 시가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얘 잘못이니까 손해배상이죠. 예를 들어 이 부동산이 시가가 10억이면 얼마를 달라고 할 수 있다. 10억. 그럼 이때 10억이라는 건 언제적 시가를 말하는 거야? 불능 당시 시가로 전보배상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 손해배상 받을 때 돈만 받으면 돼요? Y 부동산 줘야 돼? 당연히 줘야죠. X 대신에 10억이 나온 거니까.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쌍무계약에 있던 어느 한 채무가 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으로 변화되면 동시행 관계는 소멸한다라고 하면 OX. 틀려요. 손해배상으로 변화되어도 반대급부와 여전히 무슨 관계냐면 동시행 관계다. 중요한 판례였고, 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해소. 중요하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우리 어디서 공부한 거야,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던 거죠? 상호 명의 신탁. 우리 상호 명의 신탁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얘네들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할 때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왜? 얘네들은 지분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특정 부분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분할 청구는 안 되고 상호 명의 신탁을 해지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분 이전을 해야지. 그럼 지분을 이전할 때는 어떻게 이행한다? 동시에 이행한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란 말 써 있으면 그냥 볼 것도 없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동시행이에요. 자, 양도소득세 또는 뭐 부가가치세, 세금 나오면 요 세금 지급하는 거 다 동시행입니다. 자, A번에 경매가 무효가 돼요. 이 말 써 있으면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 경우에 경매가 무효가 되어서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였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 채무자예요. 을은 채권자. 근데 이제 얘가 돈을 못 갚아서 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경락을 받았고요.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봤더니 이 경매가 무효라는 거지, 무효. 그러면 이 병에게 등기를 말소하라고 직접 청구할 사람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누구 거야, 이거? 갑. 그럼 누가 말소하라 그래야 돼? 갑이 해야 되는데 채무자는 그냥 마음을 비웠는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요 채권자가 답답했는지 요 채무자를 대위에서 야, 너 등기 말소해 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이 병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무효면 내가 말소해 줄게. 근데 너는 내가 낸 경락대금으로 배당받아갔지? 그 배당금 갖고 와 라고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여기 등기 말소랑 배당금 반환이 동시행이냐 이걸 묻는 거죠. 동시행이 아니다. 왜 아니라고 했어요? 네, 뭐 이유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아니라고 했냐면 등기 말소는 누구한테 해줘야 돼? 갑에게. 갑에게 등기 말소를 해줘야 되고요. 배당금 반환은 누구한테 청구해요? 을에게 청구하는 거야. 그러면 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뭐다? 다르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건 동시행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경매가 무효가 되어라고 나오면 이 판례를 묻는 거니까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요. 물론 이제 아주 치사하게 낼 수도 있어요. 뭐라고 낼 수 있냐면 만약에 배당을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누가 돈 받아갔을까? 배당하고 얘가 받아갔겠지. 그러겠죠? 아니 내 건물인데 내가 돈 못 갚아서 내 건물 경매로 다 날리고 빚잔치 끝났으면 남는 거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남는 걸 받았어. 근데 경매가 무효였대요. 그러면 이 병이 갑에게 그 받은 돈의 반환을 청구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동시행일 거 아닐까? 무슨 말인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돈 받은 거 반환이 아니라 누구한테 돈 달라는 거야 지금? 채무자한테 야, 이 경매 무효니까 내가 등기 말소해 줄 테니까 너는 받아간 돈 내놔 라고 주장하는 건 동시행일 거 아닐까? 이건 동시행이지. 이건 이행의 상대방이 같잖아.
근데 얘가 요구했을 때는 이행의 상대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 담보 목적으로 격려된 이전 등기. 그럼 담보 목적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 무슨 담보예요? 양도 담보죠. 또는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되었다면 가등기 담보지. 그럼 양도 담보나 가등기 담보 말소랑 채무 변제는 동시행이 아니죠. 무조건 다 뭐부터 해야 돼요? 변제가 선행이다.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C번은 더 중요하죠. 그렇죠? 더 중요하죠. 얘는 계속 나오죠. 그렇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면 보증금 반환이랑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고 뭐부터 해야 돼요? 보증금 먼저 빼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 계속 시험에 나왔던 거고, 근데 이제 최신 판례, 얘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꼭 비교하셔야 돼요. 주임법이나 상임법상의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가 아니라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얘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행 관계가 인정됩니다. 구별하시고. 둘의 차이점 아시죠? 우리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나오는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이건 언제 하는 거예요? 임대차 시작할 때요? 끝나고요?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말소시키려면 임대인이 뭐부터 줘야 돼? 보증금 먼저 줘야죠. 동시행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요 비교 최신 판례는 민법이에요, 민법. 우리 민법 621조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었냐면,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끝나고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럼 대항력이 생기려면 민법에서는 뭘 해야 생겨요? 임차권을 등기해야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임대인이 해줘야 돼요? 안 해줘도 돼요?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임대인이 그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임대인이 호의로서 등기해 준 거잖아. 그럼 임대차 끝났을 때 보증금 받으려면 그 등기 뭐 해줘야 돼? 말소해줘야 돼. 이 민법상의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가 무슨 관계냐면 동시행 관계.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랑 다르니까 구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D도 중요하죠. 여기서도 허가구역 할 때 계속 봤던 거죠. 협력 의무 이행이랑 대금 지급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뭐부터 해야 돼요? 협력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되고, 자, 뭐 채권 증서 반환 동시행 아니라고 있고, 그 다음에 F 중요하죠.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나오면 동시행 관계 아니다. 이건 원인 자체가 다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 시험은 이거 섞어놓고 출제하는 거죠.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 그랬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건 봤고요. 두 번째 요건은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그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럼 동시행을 주장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갑이 소유권을 4월 1일 날 넘겨주기로 했고, 을은 대금을 한 달 있다가 주기로 했대요. 그러면 둘은 동시행 관계 아니에요? 아니죠. 동시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당연히 임의 규정이니까 야, 내가 먼저 소유권 넘겨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을이 약속한 4월 1일 날 등기 서류 달라고 하면 갑은 등기 서류 먼저 줘야 돼요, 동시행을 주장하는 거야? 갑이 언제 소유권 넘겨주기로 했다고? 4월 1일. 대금은 언제 받기로 하고요? 5월 1일. 그래서 을이 4월 1일 날 야, 약속한 4월 1일이니까 등기 서류 줘 그랬더니 갑이 대금 안 주면 못 줘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의행 의무자는 누가 지금 선의행 의무자예요? 갑. 선의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 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으니까. 그럼 며칠이 돼야 되는 거야?
갑도 5월 1일이 되면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예외가 있죠. 선의행 의무자가 동시행을 주장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불안의 항변이다라고 했고, 그 무슨 얘기했었냐면 갑이 약속대로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려고 했어요. 근데 넘겨주려고 봤더니 을의 재산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서 쫄딱 망해서 부도났대. 그럼 부도난 을한테 약속대로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 한 달 있다가 대금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경우에 갑의 마음이 많이 어떻다? 불안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선의행 의무자도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어서 갑이 등기 제공을 하지 않았대요. 그럼 얘는 이행 지체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 거지. 얘한테는 뭐가 인정되니까? 동시행. 근데 중요하실 점은 얘가 이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상대방 을에게 동시행의 항변권을 주장해야 돼요? 주장하지 않아도 돼요?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서는 동시행의 항변권은 존재하면 되는 것이지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비교되는 건 뭐야? 소송 들어가면 법원에다가는 주장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죠. 법원이 알 게 뭐야? 직권조사 안 해주니까 주장을 해야 되고, 다만 당사자 간에는 주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며칠이 되면 된다고요? 5월 1일. 그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상대방의 후이행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이때부터는 동시행 관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본 게 이거였죠.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이 5월 1일이고요. 잔금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러면 중도금 주는 5월 1일, 요거는 동시행 관계예요? 매수인의 선의행 의무예요? 선의행. 근데 얘가 이행을 안 했어요. 이행, 지체. 갑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요? 해지할 수 있지. 그럼 이때는 바로 해제해요? 최고해야 돼? 지체니까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갑도 해지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 잔금일이 도래합니다. 그럼 잔금일은 이제 을만 이행기예요? 갑도 이행기예요? 갑도 이행기예요. 등기 제공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이때부터는 뭐가 인정이 된다?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돼요. 근데 여기서 뭐 조심하시라고 했냐면, 이제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되면 더 이상 이행 지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잔금일 이후로는 더 이상의 지체 책임은 없어요. 근데 조심하실 점, 중도금일부터 잔금일 요 사이의 지체 책임도 면제예요? 요건 져야 돼? 요건 져야 돼요? 동시행의 항변권이 발생하는 때가 중도금일이에요? 잔금일이야? 잔금일. 상대방 이행기가 와야 되니까. 그럼 요 이후로는 이행 지체 책임에 문제가 없지만 그 이전까지는 지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교재 보시면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의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 두 가지가 나오죠. 불안의 항변이랑 상대방의 후이행 채무가 도래했다. 그러면 불안의 항변은 뭐 아까 보신 건데, 여기 보조단에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거절의 권능을 가진 경우에는 비록 거절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행 지체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주장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항변권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야 내가 이래서 안 하는 거야 라고 주장할 필요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선의행 의무 중에 상대방의 후이행 채무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선의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후이행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거, 뭐 선이행해야 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잔금일이 경과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된다? 잔금일. 근데 여기서는 뭘 조심하시라고 했냐면, 이 보조단에 매수인은
중도금 지체에 대한 책임을 잔금일까지는 져야 돼요. 그럼 지체 책임을 면하는 건 언제부터라고요? 잔금일. 잔금일 후부터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므로 이행지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 요건. 상대방이 이행 또는 제공을 하지 않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요건인데 세 번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판례는 뭐였냐면 갑이 을에게 등기 제공을 했는데 을이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가 뭐예요? 안 받은 걸 수령지체. 그럼 이제 수령지체에 빠진 자의 동시행의 항변권의 행사 여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였지. 등기를 줬는데 을이 안 받아. 뭐야 이거? 주는데 왜 안 받아? 그럼 나도 이제 안 줘. 더 이상 안 주고요. 그리고 갑이 나중에 을 찾아가서 야, 내가 예전에 등기 서류 줬는데 네가 안 받았잖아. 이번에는 매매대금부터 줘라고 하면 을은 매매대금부터 줘야 돼요. 지금이라도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걸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갑이 수령지체에 빠진 을의 동시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을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일회적인 제공, 과거에 했던 일회적인 제공으로 충분해요? 지금 제공해야 돼. 지금. 일회적 제공이 아니라 계속적 제공이 되어야 한다. 이해되셨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요거 맞추셔야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갑이 이행 제공을 중단합니다. 갑이 이행 제공을 중단하면 수령지체에 빠진 을은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할 수 있다 없다? 다시. 자, 갑이 을의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 못하게 하고 싶어. 그러려면 옛날에 한 번 준 걸로 되어 지금 줘야 돼. 지금, 그렇죠? 일회적 제공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계속적 제공이 있어야 을이 항변권을 행사 못하고 책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갑이 이행 제공을 중단했대. 그럼 중단의 반대말은 뭐예요? 계속. 계속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중단했대. 그러면 수령지체에 빠진 을은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 못할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항변권 행사를 못하게 하려면 이행 제공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례 볼게요. 니은이 판례 내용인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에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받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 과거에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수령지체에 빠진 자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이행 제공이 중단되어서는 안 돼. 만약에 중단하면 수령지체에 있는 사람도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효력인데 좀 쉬었다가 보죠.